지난주 미국의 8월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뉴욕 증시 약세 마감했습니다. 호재는 묻히고 악재에는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는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 이번 주에는 미국 대선 토론과 8월 CPI 그리고 PPI가 발표될 텐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주가 변동성이 큰 약세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주 증시 상황 계속해서 집중해 보셔야겠습니다. 또 오늘은 애플의 인텔리전스가 탑재된 아이폰 16 시리즈가 출시되는 날인데요. 하웨이의 맞불 작전에 아이폰 수혜주들 변동성이 최근 크게 나타났었는데 오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국내 증시 상황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크게 떨어지면서 2,500선 그리고 700선이 붕괴된 채 출발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반등에 성공하며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그래도 조금은 회복세가 빠르게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코스피는 1% 넘게 빠지면서 현재 2,50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700선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매 동향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수급 상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처럼 돌아오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외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이 양매도를 하면서 전체적인 지수의 하방 압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각각 2,464억 원, 333억 원을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사자세를 이어갑니다. 2,710억 원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 상황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요,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쪽에서 외인들의 순매수가 좀 쏠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인이 311억 원, 기관이 183억 원을 각각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이 492억 원 팔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에서의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연이어 2% 떨어지면서 지난장에 이어 오늘도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6만 7천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 어느덧 15만 원까지 내려왔었는데 벌써 15만 2천 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외국인의 팔자세가 이어지면서 이 두 종목 사이에서 외국인의 5조 원 가까운 매도 물량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 상황도 좀 꼼꼼하게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1% 강세 흐름 보이면서 40만 원 턱걸이 중입니다. 계속해서 40만 원대에서 등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떨어졌지만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서 봤을 때는 낙폭이 크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4천 원 빠진 모습으로 96만 1천 원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아까까지만 해도 계속 보합권이었는데요. 소폭 올라줬습니다. 2천 원 뛰면서 22만 9,500원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지만요. 23만 원 선은 붕괴된 모습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후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낙폭이 크게 잡히진 않지만 19만 원 턱걸이하고 있고요. 기아가 전장에서 10만 원을 내어주고 그 아래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오늘은 잠깐 올라가면서 다시 10만 원 선을 회복해준 모습입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 나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덧 신한지주가 다시 12자리로 올라온 모습인데요. 각각 1%, 2% 낙폭을 보여주곤 있지만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방어적인,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눈길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두 종목에도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일주일 사이 700선까지 내려온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사이에서도 좀처럼 빨간불 찾기가 쉽지가 않았는데요. 알테오젠 다시 1위 자리를 탈환하긴 했지만 오늘 2,500원 빠지면서 30만 원 선 아래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에코프로비엠 15만 원에서 간당간당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4%로 낙폭이 크게 잡히고 있는데요. 18만 원 위로 올라가서 이제 조금 2차 전지 다시 반등 성공하나라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정말 한여름밤의 꿈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HLB 오늘 4% 넘는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3,800원 뛰었습니다. 현재 9만 원 주가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오늘 HLB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에코프로는 에코프로와 함께 빠지면서 3% 큰 낙폭 그려주고 있고요. 지난주에 100원, 200원 꾸준하게 올라줬던 클래시스가 6위 자리로 올라가더니 오늘은 5위 자리까지 올라와 줬습니다. 1% 넘는 강세 흐름 보이면서 54,300원에 매매가 체결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클래시스의 랠리가 계속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6위부터 10위 종목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캠이 6위로 밀렸습니다. 현재 16만 원 선에서 간당간당하게 버티고 있는데요. 2% 넘게 빠졌습니다. 전장에서도 10% 넘게 낙폭이 크게 잡히면서 이번 주에는 그래도 조금은 덜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여전히 크게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4,700원 빠졌습니다. 리가켄바이오와 휴젤이 현재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삼천당 제약이 밑으로 크게 밀린 모습입니다. 13만 원대 턱걸이하고 있는데 1%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리가켄바이오와 휴젤이 같이 연달아 빨간불 켜면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7위와 8위에서는 계속해서 쟁쟁한 경쟁을 펼치고 있고요. 각각 84,800원, 244,500원의 매매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또 어느덧 10위 자리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이 자리를 앉으면서 안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소폭 빠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서 봤을 때는 낙폭이 크게 잡히진 않고 있습니다. 특징주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징주는요. 바로 블루엠텍입니다.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의 흐름이 참 좋은데요. 추석을 앞두고 경계 심리가 강하게 올라온 오늘 장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를 주목하면 좋다라고 하는 증권가 의견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제약업계에서는 노보노디스크가 최근 국내 협력사에 자사의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를 10월 중으로 국내 출시하겠다라고 공지했다고 알렸는데요. 블루엠텍의 의약품 유통 플랫폼 확장에도 기대감이 쏠리면서 지켜봐야 할 성장 모멘텀이 많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오늘 상승 테마로 비만 치료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블루엠텍은 10% 올라오면서 22만 1,100원에 매매가 체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특징주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특징주 때는 오르는 것만 신경을 썼다가 오늘은 좀 떨어지는 종목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S오일입니다. 오늘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국제 유가가 6주째 연이어 하락하고 있죠. 지난주 한 주 동안만 해도 8% 넘게 급락했는데요. 국제 유가의 연이은 하락으로 국내 기름값도 내림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2분기 실적이 부진했는데 3분기에는 적자로 전환할 거란 증권가의 평가들이 나오면서 오늘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2% 떨어지면서 57,900원에 매매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본격적으로 런치박스 소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런치토크에서는요. 공장 문 닫는 폭스바겐이라는 주제로 자세한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최대 자동차 업계인 폭스바겐이 경영난을 해결하고자 공장을 폐쇄하고 인력 구조 조정에 나서겠다고 알렸는데요. 이 소식이 알려진 지 이틀 만에 독일 정부는 폐지했던 전기차 보조금을 일부 되살리는 등 폭스바겐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요즘 전기차 시장이 정말 어렵다는데 그럼 테슬라는 어떻고 또 국내 현대차의 전망은 어떨까요? 폭스바겐의 이번 이슈와 함께 전기차 앞으로의 그 향방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불만나는 리포트 3가지 소식 준비되어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국제유가 소식 그리고 SK바이오팜 종목 소식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6만 전자까지 삼성전자가 내려왔는데 언제쯤 다시 12만 전자를 좀 목표에 두고 바라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리포트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또 연이은 국제유가의 하락세, 앞으로의 물가 전망과 함께 유가 하락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두 번째 리포트에서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리포트에서는 SK바이오팜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난달에 그 어렵다는 RPT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라는 의지로 사업 로드맵까지 발표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막힌 투자 한 끼 시간에서는요. 시장 전략, 제약바이오 그리고 SAMG 엔터 소식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 정말 어려운 시장이 될 것 같은데 월요일 오전부터 한번 시장 전략 다시 짚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HLB 관련주들과 비만 치료제 흐름이 전체적으로 좋은데 제약바이오주 흐름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또 애니메이션 사랑의 핫추핑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1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제작사인 SAMG 엔터 주가 오늘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코너에서 함께 보시죠.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런치박스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런치 토크 오늘 이야기를 해볼 부분은 자동차에 대한 산업 재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폭스바겐 그룹 잘 알고 있습니까? 많이 들어봤죠. 저는 네. 차에 하나도 관심이 없었을 때도 폭스바겐은 항상 들어봤습니다. 폭스바겐 안에 굉장히 많은 자동차 브랜드가 있는 거 알죠? 아, 그건 모릅니까? 네. 폭스바겐, 아우디, 람보르기니, 다 들어봤어요. 포르쉐, 벤틀리 다 폭스바겐 겁니다. 네. 진짜 엄청 큰 회사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폭스바겐이 지금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어서 본국의 공장의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런 건지, 그리고 우리 자동차, 현대기아차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똑같이 어려운 건지 혹은 반사수혜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런치토크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럼 오늘 또 두 분 나오셨는데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런치토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샷다 내려! 폭스바겐이 공장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굉장히 차 잘 만드는 전통과 역사가 유구한 그런 기업인데 왜 공장 문을 닫게 되는지, 자동차 산업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경제 유튜버이자 작가이신 알머리 제이스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일단은 박재영 차장님께 폭스바겐 저희가 오프닝 때 이야기를 했다시피 독일의 가장 큰 자동차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세계로 봤을 때 토요타에 이어서 세계 2위 폭스바겐, 엄청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기업은 맞죠? 그렇죠. 전 세계 1위? 1위라고 하면 도요타가 좀 기분 언짢겠지만 네. 글로벌적으로는 거의 1위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근데 자동차 회사들이 잘 망해요. 그래요? GM도 망했었던 회사잖아요. 금융위기 때 망했었던 회사고, 우리나라 기아차도 사실 기아도 망했었던 회사. 망해서 넘어간 거죠. 아우디라는 회사는 4개의 독일의 회사들이 이제 망한 회사들이 합쳐서 동그라미 4개가 된 거고 잘 망합니다. 장치 산업의 어떻게 보면 이제 한계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자동차를 만들려면 큰 공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짓다 보니까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비용 들인 데 대해서 이제 잘 회수를 하면 괜찮겠지만 네. 비용은 들여놓고 이거 회수를 못하는 단계가 된다. 그럼 그냥 망하는 거예요. 대우자동차도 그랬고. 그렇죠.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그런데, 나라의 도움이 없이 이렇게 자생하는 회사들, 지금 자동차 관련돼서 폭스바겐이 왜 여기까지 왔느냐. 네. 옛날 회사들은 지금 다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었던 자동차 회사들을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왜냐하면 차가 잘 팔리면 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기술 개발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리콜 얘기도 심각하게 그렇죠. 나오고. 100만 대 이상 팔기 시작하면 이제 리콜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지는데, 폭스바겐이 망한 건 아닙니다. 지금 네네. 독일의 공장 요거 하나 철수하는 거 가지고 이게 너무 그 설레발치는 거일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디젤 게이트였어요. 디젤 게이트. 지금 다 잊으신 것 같은데 10년 전에 2015년도에 유럽은 전기차가 굉장히 늦었었던 이유는 전기차 이거 안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디젤로 갈 거다. 친환경 디젤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친환경 디젤을 계속 개발을 했는데 한계가 있었던 거죠. 유럽의 기준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조작을 했죠. 소프트웨어 조작을 하면서 환경 영향 평가할 때는 이게 안 나오는 것처럼 딱 해놓고 실제 달릴 때는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디젤 게이트가 지금 9년 전에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서 차 이미지가 다 망가져 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 3대 명차라고 하면, 3대 독일 명차라고 하면 뭐가 있었죠? BMW, 벤츠, 아우디. 그렇죠. 아우디 굉장히 많이 팔리는 명차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싹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도로에서 예전에는 A6나 이런 것들 엄청 많이 볼 수 있었는데, 5 시리즈랑 E 클래스랑 경쟁을 실제로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차는 2천만 원, 3천만 원 할인 안 해주면 안 사는 차. 안 사요.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중국 가격 방어가 제일 안 되는 차종 중 하나입니다. 폭스바겐 CEO는 아직까지도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 디젤 게이트 관련돼서 벌금만 4조 이상을 물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폭스바겐 차도 많이 사라졌어요. 예전에 SUV 명차하면 티구안을 많이 떠올려요. 그렇죠. 투아렉 티구안. 투아렉 티구안. 네, 뭐 정말 아빠들이 사고 싶은 차였는데 지금 투아렉 티구안 우리나라에서는 뭐 잘 안 보이죠. 힘들죠. 잘 안 보이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리고 중국에서도 장사가 잘 안 돼요. 중국에서 엄청 장사를 잘하던 폭스바겐이었는데 중국에서도 지금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지금 독일 공장은 전 세계 우리나라도 지금 뭐 폴란드에 공장 짓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네. 유럽에 공장 짓고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전기차를 굉장히 많이 팝니다.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겹쳐서 이러한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5년에 지금 뭐 공장 문 닫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거의 10년 전부터 디젤 게이트 터졌을 때부터 무언가 그런 조짐이 조금 보였고 지금은 이제 전기차로서 산업이 재편되면서 중국에 대한 이슈가 변수로 들어왔고 폭스바겐이 여기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 실제로 그러면은 숫자적으로도 폭스바겐이 위기인가? 저희가 제작진이 CG를 또 준비를 했는데 영업이익도 작년 상반기 대 올해 상반기 1년 만에 영업이익이 11%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113억 유로부터 이제는 100억 유로 세 자릿수까지도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고 그럼 볼륨은 괜찮냐? 차량 판매량도 볼륨도 2% 넘게 줄면서 440만 대에서 430만 대 실제로 이 볼륨이 하향 추세라는 점이 좀 걱정스럽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폭스바겐이 숫자적으로 데이터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다. 박재훈 차장님이 중국에 대한 운을 띄워주셨는데 알머리 제이슨님이 또 그 자료를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중국이 이 자동차 산업에 어떻게 변수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네, 먼저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 이제 박 차장님이 그러니까 내적으로 생긴 문제들에 대해서 잘 히스토리를 정리해 주셨는데 네. 그 상황에서 바깥쪽으로 외환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내부 외환 측면에서 이제 바깥에서의 경쟁자들에 대해서도 잠깐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이랑 중국이랑 뭐 원래 도요타랑 경쟁을 하고 있었고 한중일 그러니까 극동의 자동차 회사들이 폭스바겐을 아주 제대로 공략하고 있었어요. 로우킥과 카프킥? 제가 생긴 거랑 다르게 MMA 팬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고급 브랜드들도 가지고 있지만 폭스바겐의 매출 볼륨의 핵심은 메스티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저가형 자동차, 그러니까 비싸지 않은 자동차도 퀄리티 있게 잘 만드는 게 폭스바겐의 장점이었는데. 폭스바겐 골프 뭐 이런 것들.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저가형 자동차를 너무 잘 만들어서 잘 공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하나의 위기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메스티지 좀 더 높은 가격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현대기아 차가 그렇죠. 그런 감성 품질을 계속해서 끌어올리면서 폭스바겐의 어떤 경쟁자가 되고 있거든요. 극동의 로우킥과 카프킥이라는 게 한국은 하이엔드 쪽을 잘 공략해서 잘 팔고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저가 가자니 중국이 네. 잘 만들어서 싸게 공급하니까 폭스바겐의 허벅지는 한국이 때리고 있고 폭스바겐의 종아리는 지금 중국이 계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다리 아예 아작났네요. 네, 그래서 지금 네. 쩔뚝거리고 있는 거예요. 쩔뚝거리고 있군요. 네. 그렇구나. 그럼 중국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같이 이거를 잘 해주고 있는 부분이 폭스바겐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네. 근데 실제로 중국이 전기차들이 이런 거를 잘 팔아요? 그러니까 저가 자동차를 잘 판다는 게 중국 차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생각에 중국 뭔가 뭐 그런 공산품 간단한 건 쓸 수 있지만 자동차를 중국 거를 산다? 약간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뭐 전략이나 뭐 숨은 비하인드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이 핀테크 산업이 성장했던 부분이랑 지금 중국이 전기차가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신용카드 경제가 좀 그 인프라가 약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IT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트렌드가 이제 그 IT 트렌드가 생기면서 뭐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같은 그런 핀테크 기업이 신용카드를 건너뛰고 바로 성장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근데 지금 중국의 전기차 산업도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게 중국이 내연기관을 잘 만드는 나라는 아니었어요. 네. 물론 이제 브랜드는 있었지만 그게 글로벌 대비해서 영향력은 굉장히 적었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내연기관의 토대가 별로 없다 보니까 바로 건너뛰고 전기차에 올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BYD 같은 회사들이고요. 그래서 핀테크 같은 경우에 신용카드를 건너뛰고 어떤 핀테크로 바로 넘어간 것처럼 네. 중국 입장에서는 내연기관을 건너뛰고 전기차를 이제 그 성숙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빨리 치고 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중국 가면은 그 거지들도 QR 코드 앞에 두고 그 QR로 그 돈 받는다 그러잖아요. 진짜요? 그래서 그런 핀테크들도 사실은 원래 신용카드를 거쳐서 그런 QR이나 이런 온라인 결제로 와야 되는 건데 그걸 아예 건너뛰고 중국이 바로 QR로 넘어온 것처럼 약간 전기차도 내연기관차 건너뛰고 그냥 바로 전기차로 넘어온 게 있지 않을까. 실제로 박재ung 차장님, 요 중국의 전기차들이 좀 많이 판매가 됩니까? 저희가 준비한 그래프로는 지금 전기차 해외 판매. 네. 작년부터 전 세계 수출 1위는 일본이 아니고 중국이었어요. 아 그래요? 작년부터 전기차 오. 계속 유럽에 많이 팔고 중국이 관계가 좋은 뭐 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네. 이런 쪽에 전기차 가장 많이 팔면서 전 세계 수출 1위 국가가 자동차 수출 1위 국가가 중국이 됐습니다. 오. 중국은 이제 전기차 보급률이 한 60% 70%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만든 거를 내수해서 소비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 저렇게 많이 팝니까? 엄청 많이 팔고 있어요. 이미 전 세계에서 차를 가장 많이 파는 나라는 중국이 돼버렸습니다. 오. 그리고 뭐 아까 유럽 같은 나라는 중국이랑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미국과 달리. 그래서 함부로 관세도 못 매기고 왜냐하면 서로 무역 관계가 많기 때문에 뭐 유럽 국가에서 총리나 뭐 대통령 나오면 중국 막 가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미국과 사이 그렇게 미국과 중국이 그렇게 사이 안 좋은 거 알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차의 수입을 유럽은 막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 될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한 가정에 차가 2대 있는 집이 많긴 한데 네. 그렇게 많진 않아요. 어. 근데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뭐 많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세컨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중국 차를 어떻게 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상업용 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포터 있죠, 포터? 네. 포터. 그 차는 중국산 포터가 많이 포터라고 하면 안 되는데 1톤 트럭 그거는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미 뭐 매장도 많이 열려 있고요. 그리고 1,000만 원대 전기차다라고 한다면 마트 가는 용으로 집에 차 한 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소형차가 많이 팔립니다. 아까 뭐 골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해치백, 작은 차들 그런 것도 굉장히 잘 팔리거든요. 골프, 비틀, 미니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고 중국에서는 밖으로 밀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아마 중국의 자동차들의 점유율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매력은 뭐예요?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이 전기차에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니까 그 배터리 가격을 싸게 많이 대량으로 찍어내서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얘네 장점인 거예요? 얘네가 잘 나가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 중국을 무시하고 있는데 네. 중국이 차를 못 만들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저도 안 타봤고 실물을 보지도 않았고 한데 실질적으로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대놓고 베끼잖아요. 그렇죠. 몇몇 차들은 그냥 포르쉐랑 똑같이 만들어버리고 내연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전기차 기술은 벌써 10년 전부터 유럽이나 이런 나라를 앞서왔거든요. 그 전부터 계속 개발을 했었어요. 네. 배터리 같은 것들. 어찌 보면 이제 배터리가 핵심이고 모터는 사실 부수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모터 기술은 예전부터 뭐 다 있었고 가져오면 되는 건데 배터리 기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렇게 무시할 만한 수준의 자동차 기술은 아니다. 그렇게 디자인은 뺏기면 되고 디자인은 대놓고 모터는 뺏기잖아요. 원래 그냥 선풍기 모터 갖다 쓰면 되는 거고 바퀴만 달면 되는 거고 디자인은 딴 데서 뺏기고 뭐 이러니까 근데 가격은 1,000만 원대고 가격은 싸고 배터리 기술을 기반으로 나머지는 갖다 붙여서 싸게 전 세계에 공급해버리는 게 그게 매력이다.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알머니 작가님이 폭스바겐이랑 테슬라가 매치업이 잘못됐다 이렇게 자료 준비해 주셨거든요. 근데 아까 차장님이 요즘 그냥 자동차 시장이 크게 성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테슬라는 그럼 어때요? 지금 폭스바겐이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테슬라는 좀 전망이 괜찮은가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에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 미국에서도 다른 자동차 브랜드와 조금 다른 브랜드를 다른 느낌의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저는 내부적으로는 딜레마가 있을 것 같은 게 어찌됐든 지금 테슬라가 경쟁해야 되는 곳은 그런 뭐 그 유럽의 하이엔드 브랜드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중국이랑 싸우게 될 것 같거든요. 테슬라가 나중에 중국이랑 네. 싸우게 될 거다.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테슬라가 지금 잘 하고는 있는데 핵심적인 숙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어떤 저가형 그 생산량 증대,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잖아요. 근데 그 저가형 모델,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좀 더 큰 마켓을 가져오려면은 저가형 모델을, 그러니까 저가형 시장을 공략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중국이랑 경쟁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중국의 전기차들이. 그렇죠. 아까 이제 짜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미 전기차 쪽은 중국의 퀄리티 훨씬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더해서 저는 자율주행도 중국과의 경쟁이 앞으로 굉장히 볼만하다고 생각하는 게 중국이 배터리 기술이 떨어진 나라도 아니지만 IT 기술이 떨어진 나라도 아니에요. 그렇죠. IT 잘하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장점이 있는 게 중국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중의 개인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국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게 자율주행 싸움이라는 건 결국 데이터 싸움인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고객들의 데이터를 이제 가져옴으로써 계속해서 학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율주행을 끌어올리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아무렇지 않게 계속해서 데이터를 누적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유럽보다도 자율주행의 격전지는 중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시장은 좀 양분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의 전기차가 주로 이제 어필하는 국가들이 남미라든지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그런 제3세 이머징 쪽으로 좀 치중이 되는 반면에 테슬라는 좀 더 이제 북미권이나 유럽처럼 이런 쪽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서비스의 퀄리티 싸움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중국과의 격돌을 피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둘이 사실상 생각해봤을 때 라이벌입니까? 저는 라이벌이 아니라 딱 자기네들이 정해진 시장을 가져가는데 이미 벌써 정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테슬라가 중국에서 데이터 수집을 거의 못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중국은 미국 와서 데이터 수집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은 각자 자기네 나라에서 자기네 차들 팔리는 거 자기네들이 학습을 하는 거고 이제 미국 시장, 중국 시장 외에 뭐 유럽 시장이나 여기서 팔리는 거에 대한 그런 경쟁을 할 텐데 사실 유럽도 자기네들 도로 데이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뭔가 안보에 관련됐다고 얘기하는 데이터들을 중국에 넘겨주기 싫잖아요. 그럼 테슬라가 미국하고 유럽 먹는 거고 중국은 중국 시장 먹는 거고 약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성숙화가 되면 될수록 결국에는 이제 전선을 점점점 넓혀가면서 어느 순간 그 군사 분기선에서 서로 만날 거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은 이제 파일을 양쪽이 다 가져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남의 파일을 이제 탐할 수밖에 없고 그때가 진짜 볼만한 어떤 경쟁 시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재영 차장님께 폭스바겐이 결국은 우리한테 뭐 무슨 로우킥 맞고 그다음 중국한테 카프킥 맞아가지고 지금 너덜너덜해졌다고 하니까 폭스바겐 위기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지금 데이터도 안 좋아지고 있고 사상 최초로 독일 본국의 공장이 이제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 위기는 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를 대입해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시사점을 좀 얻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는 튼튼합니다.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는 돈을 잘 벌어요. 그래요? 주가는 왜? 그거랑 상관없죠. 이제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돈을 잘 법니다. 네. 재무 상태가 안 좋은 회사도 아니에요. 그래서 남들이 안 좋을 때 막 사실 우리가 독일 업체 뭐다 하는데 지금 저는 벤츠가 굉장히 위기라고 보거든요. 벤츠가 위기다.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벤츠는 이제 거의 끝나간다 우리나라에서.
그 이유는 놀라서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네. 사람들이 사실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아, 이 차는 그냥 독일 차니까 좋은 차일 거야. 이 차는 스웨덴 차니까 굉장히 좋은 차일 거야. 그런 이제 브랜드 이미지만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삼각별. 삼각별. 와, 이게 정말 독일의 명차구나. 근데 지분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중국. 북경자동차가 가지고 있어요. 재무 상태도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 그 E 클래스에서 불이 난 그 모델 네. 왜 그런 이제 CATL이라고 속여놓고 팔 때는 CATL 배터리를 썼다고 속여놓고 왜 중국에 그 P사에 이상한 배터리를 넣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재무 상태도 안 좋은 데다가 대주주가 뭐 중국의 북경자동차, 지리자동차니까 그런 쪽들과 뭔가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소비자들은 야, 이걸 내가 1억 몇천을 주고 사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단계들이 하나씩 날아가고 사람들이 아, 이 회사는 재무 구조가 안 좋고 이 회사는 스웨덴 회사인 줄 알았는데 중국 회사고 인도 회사고 이런 걸 알게 되는 순간 아까 폭스바겐이 그 아우디가 겪었던 그런 일들을 겪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 자동차라는 거는 필수품이기도 하지만 사치품이기도 합니다. 네. 승차감도 중요하지만 하차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좀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현대차는 차도 잘 만드네. 제네시스 타보니까 야, 이거 괜찮네. 제네시스 타보신 분들이 일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와, 차 정말 잘 만들었다. 물론 이제 그 브랜드 가치는 아직까지는 뭐 독일 3사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게 점점 올라가게 되겠죠. 앞서 말씀드렸었던 선두주자들이 왜 지금 전기차에서 고전을 하고 있느냐. 저는 그것도 재무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내가 디젤 개발하면서 전기차 개발할 그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현대차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준비해서 지금 전기차를 잘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2011년도에 GM이 법정 관리 들어가고 힘들었을 때 네. 도요다가 그 뭐죠? 그 동일본 대지진 와가지고 그 생산이 힘들었을 때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점유율 10% 이상 끌어올렸거든요. 위기에 굉장히 강한. 왜냐하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앞선 독일 회사들이 조금씩 밀려날 때 그 점유율은 아마 북미 시장에서는 중국은 모르겠고 북미 시장에서는 현대기아차가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기아가 좀 더 약진을 하고 기존에 우리가 좀 브랜드 이미지로 탔었던 그런 몇몇 기업들이 조금 고전할 수도 있다. 실제로 벤츠 타시잖아요. 저요? 네. 차 바꿨어요. 아 그래요? 원래 이제 껍데기로만 타는 차 맞아요? 네? 삼각별 감성으로만 타는 차 맞아요? 이게 되게 재미난 게 제가 원래 그 벤츠 SUV를 tas었는데 얘기가 생기면서 이제 아빠 차로 바꿨어요. 카니발? 카니발 하이브리드. 아 근데 타보고 저 진짜 약간 저 F니까 또 눈물 조금 날 뻔해요. 그렇죠. 카니발 타면 너무 나죠. 잘 만든 거예요. 이런 차가 있나? 한강의 기적. 아니 일단 너무 넓고 쾌적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차의 내부, 그러니까 승차감과 하차감 얘기를 하는데 네. 하차감은 모르겠는데 승차감에서 이미 저는 이제 그 벤츠 시절이 까먹게 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그 세세한 기능들을 잘 만든다고? 옵션의 나라. 네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보는 게 약간 이제 그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거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현대차가 이런 식으로 폭스바겐의 로우킥을 잘 때릴 수 있었던, 그러니까 폭스바겐에 그러니까 대한 로우킥을 누가 날렸느냐. 네. 그 포인트에서 되게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정의섭 회장님. 네 정의석 회장님을 생각합니다. 오. 그러니까 로우킥이 먹히는 이유는 이 형님 덕분이에요. 아, 이 형님 뭐잘 때리게 생겼죠. 네, 네. 일단 네. 그 어떤 관상적으로 전투력이 있어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몇 개를 했다고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마켓 캡, 그러니까 그 마켓 쉐어 측면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지만 네.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아이오닉 5N이라는 자동차라고 생각하고 어마어마한 차죠. 이것도 네. 눈물 나요. 네. 브랜드 이미지는 사실 굉장히 단편적인 것들로 결정이 되는데 요즘 아이오닉 5N 검색을 해보면 유튜브에서 그런 그 독일의 슈퍼카들이나 이런 자동차들이랑 드래그 레이스, 그러니까 경주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영상들이 되게 많이 뜨는데 막 그 람보르기니 SUV도 막 이기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전 세계의 슈퍼카들을 지금 아이오닉 5N이 계속 도장 깨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런 차를 현대차 입장에서 굳이 개발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큰 시장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만든 이유는 결국엔 브랜드 이미지 개선 측면이거든요. 그런 어떤 살을 내주고 뼈를 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글로벌 완성차 업계 중에서 한국 회사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 있는 재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결정 구조를 한 명이 쥐고 있으면 그 한 명이 잘못하면은 망할 수도 있지만 잘하면은 굉장히 빨리 치고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한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위기이자 기회를 맞은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 그 정 이사장님이 의사결정 몇 개만 잘 하더라도 네. 독일 쪽을 상당히 많이 잠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내연기관차도 잘하고 하이브리드 잘하고 저렇게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좀 트렌디하게 네. N 모델 플러스 전기차, 그래서 아이오닉 5 N도 모든 유튜브에서 다 1등하고 극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하이브리드 잘하고 네. 부동산 투자 잘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한전부지 잘 샀잖아요. 저는 거기를 100층으로 올리려다가 55층인가 그 두 네. 개로 나눈 것도 되게 좋고 잘한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음. 결국에는 빨리 지어서 뭔가 이제 본사 이전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100층으로 계속 고집하다가 이게 계속 몇 년씩 밀리고 이러면은 사실 이게 기업의 의사결정이 상당히 밀릴 수가 있는 거였는데 빨리빨리 결정을 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오너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몇 개의 의사결정을 여태까지는 잘 보여주고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현대기아차 잘한다. 네. 박지영 차장님과 우리 알머리 제이슨님 두 분 다 현대기아차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런데 또 자동차 하면 자율주행 관련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음. 근데 이 자율주행은 또 전기차가 그렇게 특화되어 있대요. 그럼 결국은 또 캐즈맨 지금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엔 전기차가 다시 대세를 타지 않을까 싶은데 전기차 향방과 함께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 싶어요, 차장님. 저는 그 두 가지는 글쎄요, 작년 재작년부터도 좀 오래 걸릴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전기차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정말 대단한 것처럼 뭐 그랬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단점들도 많이 보일 거예요. 특히 이제 작년 겨울에 그런 단점들이 막 부각되면서 미국에서 전기차 충전하는데 막 몇 킬로씩 줄을 서 있고 그런 점들이 분명히 보일 겁니다. 자율주행도 테슬라가 조만간 뭐 완전 자율주행 뭐 3.5단계, 4단계 할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지금 소프트웨어 패치돼 가지고 이제 손 놓고 운전하면 몇 번 걸리면 FSD 못 쓰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쉽지 않을 겁니다. 끝. 쉽지 않을 거래요. 아니 투자 전략을 물어봤는데 쉽지 않을 거라고. 대신 이제 하이브리드로 가야죠. 네. 너무 내가 여기 한 단계 건너가지고 저까지 쭉 가겠다 이거는 자율주행 4단계는 저는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고요. 전기차도 뭐 여러 가지 단점들을 보완한 하이브리드가 먼저 쫙 다 깔리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좀 바뀌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오기는 있어서. 오네요, 그런 시기가. 저 죽기 전에 오겠죠. 그러면 하이브리드, 전기차, 뭐 내연기관차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그거를 다 잘하는 게 전 세계 글로벌 유일하게 현대기아차 아닙니까? 도요타 도요타는 잘 못하죠. 도요타 전기차 잘해요? 잘 못하잖아요. 하이브리드만 잘하죠. 렉서스 브랜드는 원래 이제 하이브리드만 베이스였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그걸 쭉. 그래서 최근에 이제 도요타가 굉장히 좋았었던 이유는 그런 거고. 하이브리드 때문에. 우리가 뭐 약간 이제 일본과의 감정도 있지만 무시하지 못할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럼요. 기술력이나 네. 기초가. 도요타 그다음에 현대기아 정도. 현대기아 정도. 그럼 현대기아는 투자 전략 관점으로도 괜찮다? 그럼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제이스님한테 또 똑같은 질문 드린다면? 네. 전기차 산업 자체는 지금 숙제가 뭐 마켓 쉐어 경쟁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지금 안전 부분이에요. 안전. 그러니까 이게 캐즘을 벗어나려면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소비자의 어떤 그 관점이 지금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이게 사실은 제일 큰 숙제거든요. 그렇죠. 뭐 자율주행은 오히려 더 그 뒤에 문제고. 저 사진은 뭐예요? 요거는 사실 그 저희 최근에 그 청라의 그 전기차 화재 사건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되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 뭐예요? 뭐냐면은 자동차 운반선이 그 안에 있던 전기차가 화재가 나면서
거기에 있던 이제 자동차들이 상당히 많이 전소가 된 사건이거든요. 운송하다가 네네. 이게 사실은 주거 지역이나 실제 그 운행 중에서 생기는 사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지금 제가 알기로 그 자동차 운반선이 많이 싣는 경우에 6,000대까지 실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전기차 한 대를 5천만 원으로만 쳐도 3천억 원어치 재고가 한 번에 소실될 수가 있거든요. 불나면은 여러 대 다 붙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지금 중요한 숙제인 것 같고, 그래서 전기차 업계는 당장 마켓쉐어 경쟁보다는 안전을 잡는 게 지금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렇네요. 반대로 얘기하면 안전을 잡는 회사는 마켓쉐어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실제로 현대기아차 직원들 보니까 온 직원이 다 거기 그 배터리 그 연구실 가가지고 이거 불 왜 나는 거지 이러면서 어떤 게 잘못된 거지 이런 거를 좀 찾고 있는데 좀 현안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부분에서 안전을 먼저 잡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이나 뭐 마켓쉐어나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기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폭스바겐 지금 위기여서 우리한테 로우킥 그리고 중국한테 카프킥 이렇게 받고 있어서 위기이다. 전기차 관련된 내용들 여러 가지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의 한마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이슨님부터 오늘의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저는 아까 이제 박 차장님 말씀 듣고 되게 속으로 이렇게 뭐랄까 공감이 된 게 소비자들은 지금 되게 좋아진 시기인 것 같아요. 선택권이 너무 많아졌어요. 뭐 하이브리드도 괜찮고 전기차도 뭐 타고 싶은 사람 탈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서로 잘 만들려고 회사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기술 트렌드도 너무 다양해졌고 경쟁도 너무 치열해졌고 이 상황에서 핵심적인 투자 아이디어가 잘 안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로서는 즐길 수 있으나 당장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는 잘 안 보이는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산업이나 이 기업 자체가 좋은 거는 알겠지만 소비자도 좋지만 투자 개념으로 주가 개념으로는 잘 모르겠다. 네. 박재영 차장님은요? 마지막 한 말씀. 우리나라는 위기에 강한 민족입니다.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기아차도 이렇게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중국 시장도 있지만 북미 시장에서 2011년도에 크게 그때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현대기아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 선방할 것이다. 위기에 강한 한국 자동차 업체다. 이렇게 한 줄 평 남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 이 공장 문 닫는 폭스바겐 그리고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두 분은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유튜버이자 작가인 알머리 제이슨님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님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9일) 오전 코스피 지수는 미국 고용지표 둔화 등 여파로 1% 넘게 하락 출발해 한때 2,500선이 붕괴됐습니다. DB금융투자, KB증권 등 증권사 3곳은 6만전자가 된 삼성전자에 대해
기존 시장 추정치보다 3분기 실적이 하회할 것으로 예상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액이 출시 반년 만에 7조 원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급증한 신청액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은 지난 7일 글로벌 경영환경 점검회의에서 미래 핵심 사업에 대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촉을 높이 세우고 기민하게 대응하자고 그룹 최고 경영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업해 9일부터 시작되는 메시지 앱 업데이트를 통해 악성 메시지 차단 기능을 국내 갤럭시 폰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 16 시리즈에 탑재되는 칩에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 ARM이 최근 V9 아키텍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픈 AI가 차세대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 중인 가운데 월 서비스 구독료 260만 원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온라인 플랫폼 판매 지원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티몬 위메프 판매금 미정산 사태로 정산받지 못한 피해액이 170억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런치박스 두 번째 코너, 불만나는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식장에서 핫하게 다뤄질 이슈들 더욱 뜨겁게 불만내주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소식, DB금융에서 정리한 삼성전자 소식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2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막 12만 전자 간다 이런 얘기가 막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느덧 6만 원대까지 내려왔잖아요. 네. 3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까 하는 얘기도 있지만 또 증권사에서는 그렇게 안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3분기 실적 전망을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일단 3분기 실적 전망의 컨센서스는 13조 한 중반 정도 영업이익을 시장에서 여러 증권사 컨센서스 잡혀 있었는데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해가지고 오늘 아침까지 리포트들이 나온 것이 보니까는 대체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 좋은 얘기죠. 오늘 가져온 거는 DB금융투자의 지난주 금요일에 발간된 내용인데요. 11조 1,000억 영업이익 이렇게 나타나고 있네요. 기존에 갖고 있던 애널리스트 평균 13조 중반보다는 한 2조 몇천 원 정도가 하회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찾아보면은 원래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와 달리 HBM이 엄청난 임팩트를 영업이익에 주고 있지는 않아요. 상대적으로요. 없다는 건 아닌데 그래서 우리 이른바 레거시 HBM이 아닌 우리 일반 PC, 일반 스마트폰, 일반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 제품의 가격에 대해서 이의를 주시하고 있는데 이쪽에 그러니까 HBM이 아닌 쪽에 네. DRAM 쪽의 그 가격 상승률이 생각만큼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 수요가 빨리 올라오고 있지 않아서. 근데 이런 얘기는 이 DB금융투자 있기 바로 전날에 모 외사도 똑같은 리포트 썼거든요. 외사의 리포트도 영업이익을 원래 한 12조 9천 잡다가 10조 3천억 정도로 하향한 것이 그 전날, 금요일 전날 목요일 날 발표가 됐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이미 영향을 주고 있는데 비슷합니다. 이른바 어렵게 생각했지만은 일반 휴대폰, PC 이런 쪽이 빨리 올라오고 있지 않다. 이거는 경제적인 요인이 있어요. 경기적인 요인. 경기가 뭐죠? 중국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요랄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AI 서버는 많이 했는데 일반 서버는 생각보다 많이 빨리 올라오고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이 반도체 가격 내고에 있어서 반도체 입장에서는 높게 팔아야 되는데 네. 그 고객들한테서 저항을 받고 있는 것이 포착된 것이죠. 그래서 리포트했는데 사실은 이런 게 삼성전자 리포트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번 주 월요일 나왔습니다만 이전에 제가 여기 나오면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래도 견고한 것 같지만 실제 시그널적으로 안 좋은 거는 네. 마이크론의 주식은 언더퍼폼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지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그전도 그렇고 이건 뭐냐? 넌 HBM, 레거시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미리 전부터 2주 전부터 보여주고 있던 건데 이제 공식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를 하향하기 시작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한 것처럼 레거시 수요가 부진하다는 게 핵심이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또 던 거는
직원들, 반도체 직원들에 대한 보상금을 줘야 되는 그 이제 스탁 옵션 아니고 보상금, 그러니까 이제 보너스 같은 거 주는 시기가 이때였나 보죠. 상여 충당금이 좀 많이 잡히고, 그다음에 뭐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과거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 해갖고 평가 손실이 회복해서 우리나라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재고평가 손실 환입이 예상보다 적게 됐다. 어쨌든 간에 비용은 더 들고 수요는 부진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도 대충 한 10만 원 정도 낮춰주고 이 이유도 비슷하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오늘 월요일 이렇게 주가가 마지막이길 바랍니다만 일단 하향 추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레거시 제품 수요가 좋지 않다. HBM을 제외한 것들로만 봤을 때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견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을 봤을 때는 어찌 보면 삼성전자 D램의 지금 위기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사실은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지난주 금요일은 뭐 경제 지표 때문에 같이 내려갔는데 네. 아까 말한 것처럼 레거시 제품에 대한 거는 이미 마이크론이라든지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넷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쪽에서의 사용하는 쪽에서 수요가 좀 저항을 받네요. 가격을 높이려니까 가격 높이지 마,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야. 우리 수요는 매일 땡겼어. 아니면 지금 우리가 AI 쪽에 신경 쓰느냐고 일반 서버는 2분기에 많이 땡겼거든. 3분기는 조금 천천히 가.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주가 이전에 가격 협상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게 포착된 거죠. 그거를 이제 어느 애널리스트가 먼저 쓰느냐는 건데 공식화된 것은 이제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이고 이제 목요일 금요일 넘어가면서 마침 그 미국의 경제 지표가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같이 연관돼서 오늘 좀 주가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DS 또는 SDC, MX 뭐 이런 것들이 다 D램 쪽의 아닙니다. 것들인가요? 그 지금 이 용어처럼 이렇게 해서 사실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은데 회사 위주죠. DS는 디바이스 솔루션, 반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MX는 이제 그 모바일, 이게 휴대폰이고요. SDC는 삼성 디스플레이 쪽이고, VD는 비디오, 이건 가전 TV 쪽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쪽들도 영업이익이 그리 막 좋지는 않은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DS가 핵심이긴 한데 다른 쪽도 뭐 원가 상승 뭐 이런 여러 가지 연유가 있어서 예상보다 더 높아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부진한 거를 딴 데서 메워줄 수 있는 힘은 원래부터 없었지만은 역시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아마 다른 데도 비슷하겠죠. 뭐 10조 전후 정도, 많이 봤자 11조로서 원래 그 전에 갖고 있던 13조 몇천보다는 분명히 세 군데서 얘기했으면 비슷하겠죠. 그렇게 하향 조정하는 거가 되겠고요. 주가의 추가적인 어떤 하방인지 여지는 4분기에 대한 전망까지 낮아지는지, 그렇죠. 이게 일시적인 요인이 많아서 4분기 다를 것인지, 아니면 또 삼성전자가 HBM이 별로 없는데 네. 별로 없는 게 상대적으로 적은데 하이닉스 대비했을 때 그것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면은 4분기나 내년에 전망이 바뀌는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주식에 대한 기대치가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높았다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네. 충격까지는 뭐하지만 그 여지는 좀 더 남아 있을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디스플레이나 모바일이나 디바이스 솔루션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실적이 잘 나오면 그래도 D램 쪽에서 많이 깎아먹은 것들을 채워줄 수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업황이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원가가 올라가고요. 환율도 좀 막판에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미국 삼성이나 하이닉스 마찬가지인데 1,370, 80 있다 내려간 거 있잖아요. 이것도 뭐 막판에 그 3분기 실적이 아직 끝나지 않았죠. 3분기 실적이 조금 업사이드보다는 다운사이드가 켜졌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거고요. 아까 휴대폰은 애플이 또 신제품이 나오고 화웨이가 나오는 그 시점에 지금 몰려 있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가 그쪽에 신규 스마트폰 출시하는 건 맞지만은 원가적인 측면에서 수익성인 측면에서는 장담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전자니까 어찌 보면 들어갈 수 있는 매수 기회가 아닐까 싶었지만 오히려 지금 들어가는 게 독이 될 수 있을까요? 독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는 지금 6만 원, 8만 원 박스권에 갇힌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네. 그 뷰가 당장에 뭐 급하게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밑에는 많이 빠졌지만 네. 그래서 바닥을 잡았었지만 상승한테 모멘텀을 잡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한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줄 평은 레거시, 파운드리, 반도체 파운드리 있는데 부진. 이게 부진하고 반면에 비용은 증가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갖고 계신 분은 버티는 것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버티는 것이 과제가 됐네요. 일단 4분기까지는 열심히 버텨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다음 리포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인 증권에서 정리한 국제유가 관련 소식인데요. 국제유가가 연이어서 지금 거의 6주째 급락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렇다 보니까 조금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많은 것 같아요. 아, 앞으로의 유가를 네네. 아닌가요? 앞으로 유가 흐름 어떤가요? 네네. 경기 침체라면 아직 멀었다고 보여지고요. 경기 침체가 아니고 경기 둔화가 맞다 그러면은 이 증권사에서 예측한 그런 정도 수준이 적정하다 뭐하지만 타당성이 좀 더 있어 보입니다. 현재는 경기 침체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리포트를 보시면서 경기 둔화의 정도를 예측하는데 거꾸로 WTI 유가를 보면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유가가 올라가면은 유가가 내려가면은 좋은 섹터도 있습니다. 근데 안 좋은 섹터도 있으니까 그것도 보시고 경제 둔화의 속도를 보는데 잣대를 사용하면 좋은데요. 리포트는 지난주 목요일인가 나온 걸로 보여지고 네. 산업 리포트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섹터라든지 종목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가격이 유가가 아까 말씀하신 요즘 많이 빠져서 70불 이하로 가 있죠. 68불, 7불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이쪽에 조금 며칠 뒤에 말씀드리니까 이제 와서 뭐 60 몇 불이냐라고 말씀하지만 이분이 아마 목요일 날 수요일에 적었으면 아마 그 전주에 머리에 잡혔을 거예요. 그 당시에 아마 70불 넘었을 겁니다. 어쨌든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원래 갖고 있던 예측이 75불, 70불 중반이었는데 이번에는 여차저차해서 나온 추정이 바뀐 것이 다운된 것이 66.9불이고 지금 주가가 거의 비슷해 버렸네. 그렇죠. 그러니까 유가는 내년에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유가는 저유가로 가는데 과거의 저유가 시대처럼 뭐 YOY 작년 대비했을 때, 그러니까 올해 대비했을 때 내년도죠. 25년도에 뭐 50%, 60%, 70% 이렇게 폭락은 안 할 것으로 보지만 어쨌든 그 공급과 수요에서 일단 수요 측면에서 본다면 수요가 뭐일까요? 미국이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중국이 좋으면 유가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중국이 헤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헤매는 게 영향이 있고 미국이 금리 인하를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가 나오는 거 왜죠? 경기가 안 좋을 것 때문에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당연히 유가에 대한 수요가 세질 거라고 보기는 어렵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중국과 그렇게 미국이 어찌 보면 탄탄히 그 두 기둥이 지켜줘야 네네. 유가가 좀 떨어지지 않고 상승해줄 수 있는데 지금 어찌 보면 두 나라 다 좋지 않다 보니까 네네. 계속 하락하고 있고 내년도까지도 이 하락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 네. 하지만 다행인 건 이전만큼 크게 폭락하진 않는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거는 이제 공급 사이드 조절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낙관할 수는 없어요.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수요 쪽 면층에서는 우리 딴 얘기인데 그 전기차가 빨리 안 되고 있죠. 그렇죠? 왜? 하이브리드고 다른 전기차 대용이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뭐냐면 연비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연기관차보다는 그럼 전기차 쪽으로 유가 이렇게 가니까. 이제 원유 수요가 좀 줄겠죠. 네. 어쨌든 경기가 둔화되면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면 유가는 내려가는 게 맞아요. 근데 방어할 수 있는 게 오페크 업체들이 그래서 원래 뭐 감산하고 증산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감산한 상태거든요. 진짜 나빠지면 감산을 계속 연장시킬 수 있어요. 근데 원래는 감산을 원래 한 220만 톤 정도를 하기로 했는데 이 보니까 사우디 포함해서 감산을 했더니 말이죠. 자기네들 마켓쉐어 잃고 이득 보는 거는 뭐 이란 이득 보고 이러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사우디를 포함한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원래 하기로 한 거를 감산의 양을 줄이는 방향으로 잡았거든요. 감산을 줄이는 뭐죠? 증산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유가가 내려가는 압력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뭐 경기가 침체가 너무 심해지고 그러면은 감산을 계속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근본적인 수요는 아주 세지 않는데 마켓쉐어에서 뒤지니까 감산을 나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감산을 200개 하던 거를 한 100개를 줄이겠어라고 지금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유가가 지금 못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래저래. 그럼 못 일단 갈 거 수요가 아니에요. 안 좋으니까 크게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없는 그렇죠. 그런 애매한 상황인 거네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은 트럼프는 뭐죠? 트럼프가 되면은 규제를 풀어주거든요. 규제 풀어주면 미국의 새로운 유정을 발굴하고 하는데 규제 때문에 원가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새로운 유정을 발굴을 안 했다는 거예요. 네.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근데 트럼프가 그걸 허용을 하면은 오히려 새로운 유정이 발굴되면 미국에서 생산이 늘 수도 있어요. 네. 그걸 또 그 중동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산을 이제 증산을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근데 자기 마켓을 뺏기니까 좀 거시기 하고 아주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수요 공급의 타에서 이 친구들이 얘기한 60불 중반대 애널리스트 예측한 거는 애널리스트는 리니어하게 예측하기 때문에 이렇게대로 예측 못 하잖아요. 실제 애널리스트 얘기만 대로 60불 중반, 이미 60불 후반인데 이것이 그거밖에 안 빠질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그 경기가 약간 애매하다 그러면은 이거는 60불 이하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더 떨어질 수 수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야 돼요. 근데 중국이 확인돼야 돼요. 미국이 금리 인하하기 때문에 유가는 제 개인적으로는 더 하방 압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 유가를 다시 반등하는 걸 베팅하는 건 전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경기 흐름을 무엇보다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내년도까지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포지션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두 번째 리포트 한 줄평 열어볼게요. 네, 좋은 거는 인플레가 둔화되는 거죠. 물가. 근데 이미 그 주가에 반영됐잖아요. 인플레 네. 둔화돼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거니까 도움은 되지만 이미 그것이 주가적으로 도움될 건 없고, 하지만 경제 둔화 속도를 잣대, 경제 둔화가 이게 둔화인지 아니면 침체의 조짐인지 그거는 오히려 유가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 60불 중반까지는 안 가야 된다고 봤는데, 그것까지 가면은 경기 침체의 가능성, 금리를 50bp 비컷 할 수 있고 50bp 비컷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것이냐, 그 이전에 더 공포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계심으로 바라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M증권에서 SK바이오팜의 전망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줬는데요. 최근 조금 쉬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래도 하반기에 다시 우상향할 수 있다, 이런 상승 모멘텀을 주장하는 입장도 많더라고요. 네, 앞으로의 투자 그쵸. 포인트 어떤 것들 뽑아볼 수 있을까요? SK바이오팜은 사실은 그렇게 핫하진 않았어요.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네. 뭐 알테오젠 대비했을 때는 그렇죠. 그런데 SK그룹에서 미는 종목인데 핵심적인 거는 엑스코프리라는 얘네들이 자체 개발한 뇌전증, 옛날에는 이제 그런 안 좋은 뇌에 병 걸리는 그 치료제로 준비된 것이 드디어 이제 성과를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쟁사인 빈펫보다도 효과가, 그러니까 이제 발작이 안 일어나는 효과가 10배 이상 우수하다고 해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기 직전이고, 어쨌든 간에 매출도 잘 나와서 실적이 올해 기준으로는 PER이 안 나온다면은 그 엑스코프리가 실제적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방사선 의약품이 있어요. 방사선 의약품에 대한 그 중국한테 받은 테크놀로지 받은 거에 대한 임상 일상,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미국 내 매출에서의 레버리지가 확인이 되면은 주가는 상당히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애널리스트가 리포트가 8월 달에 두 군데 나왔는데, 그나마 가장 잘 적은 것이 이 SK증권 리포트입니다. SK증권 리포트가 SK바이오팜이었다고 이상한 눈으로 보시지 말고 네. 리포트 자체는 상당히 그 의미 있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믿는다면은 아마 지금 주가보다는 업사이드가 더 있다고 보실만 하고요. 일단 수급이 좋고요. 외국인 기관 투자가 다 좋아하고, 아까 말씀드린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이런 것도 이미 많이 붙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종목으로의 스프레드를 할 만한 것들이 너무 작은 종목 말고 별로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SK바이오팜이 좀 더 어텐션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타 증권사보다 SK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아무래도 SK바이오팜에 대한 소식들을 잘 정리를 해준 게 눈에 띕니다. 무엇보다 좀 저는 재미있다고 느껴졌던 네. 게 이 RPT 시장 있잖아요. 이 RPT 시장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예, 방사선 쪽에. 예, 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들어가는 것 자체도 어렵고, 일단 들어가면 또 그 다음 도약 기회를 찾는 것도 네. 꽤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네. 만약에 이 SK바이오팜에서 임상 일상에 대해 진입을 성공한다고 한다면 네, 네. 그 앞으로의 주가 추이는 저희가 좀 어떤 식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아마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네. 이거를 구분을 정확히 하진 않았어요. 근데 아마 대부분이 엑스코프리, 뇌전증 치료제에 대한 그거에 대한 걸 많이 잡아놨을 것 같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방사선 의약품, 지난달에 있었던 중국의 이름이 희한합니다만 풀라이프, 네. FL이라는데 풀라이프에서 도입한 거거든요. 근데 특징이 좀 있어요. 뭐냐면은 방사선 의약품은 일단 농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농도가 상당히 높아요. 네. 방사선 축적 농도가. 거기에서 좀 자신감 내지는 기대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방사선이 뭐 알파선, 베타선 뭐 몇 가지 있는데 좀 단점, 알파선의 단점을 베타선의 단점을 알파선으로 바꾸면서 타겟을 높였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만은 되면은 대박인 것 같아요. 되면은 그래서 대박이다. 근데 요로 관련되는 게 한국에 많지 않습니다. 한국에 아주 작은 회사가 있고요. 요거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아마도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독성 문제도 해결하고 베타선 대신에 알파선 한 장점이 늘어나고, 무엇보다도 농도가 높아난 것이 제대로 이제 그 경쟁력을 확보가 되면은 아마도 일상 진입이 확정이 됐다는 소식이 되면은 이게 플러스 요인이 많이 될 수 있어 보이긴 합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이게 뭐 아주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단점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적으로는 이게 두 번째 방사선 때문에 유지한다. 그렇게 하기 조금 이슈가 있어요. 앞에 거 엑스코프리를 보고 방사선이 플러스돼서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예를 들어서 얼마다 13만 원이라면은 과연 방사선 의약품에 대한
기대가 충분히 반영됐는지 아니면 이게 플러스 알파로 더 알파로 작용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가늠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진 않으니까 진짜 짧게만 네.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기가 아직은 불안하다고 한다면 그렇죠. 네. 지켜봐야 할 핵심 파이프라인 딱 하나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엑스코프리입니다. 엑스코프리. 엑스코프리. 근데 엑스코프리도 문제는 있어요. 이게 뭐 우리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단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모든 문제 하듯이 이 투약을 높이면 올수록 뭐 졸리고 피로하고 뭐 부작용이 이게 달라지면서 효과가 좋아지면서 효과가 10배 이상 나타나잖아요. 반면에 부작용 아까 졸리고 뭐 이렇게 나그네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 피로하고 이런 것들이 일반 다른 것보다도 위약 대비 한 5배 높으니까 성능이 10배인데 부작용도 5배 높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도 조금 확인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만약에 극복됐다는 소식이 들면은 아마 애널리스트의 목표 주가를 한두 차례 더 높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제가 혼자 추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리포트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 줄 평은 일단 제약바이오인데 제약바이오가 지금 IT가 애매하잖아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수급 모멘텀이 양호하다. 그러면 불안한 시장에는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요즘같이 변동성이 큰 약세장에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종목으로 네. 잘 가져와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불만나는 리포트 준비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국제유가 관련된 이슈들, SK바이오팜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전장 시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 가까운 하락 속에서 다시 1% 약세로 조금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2,519. 이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양전했습니다. 0.25% 플러스 708포인트. 오프닝 할 때는 사실 2,500선, 700선 둘 다 깨졌었는데 그래도 조금은 올라와 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좀 시장의 투심은 약하다는 거. 코스닥이 양전한 데 있어서는 역시나 제약바이오의 힘이 큽니다. HLB가 5% 넘게 상승, 리가켄바이오도 4.1%,
그리고 클래시스, 휴젤 이런 종목도 1%, 2% 이렇게 좀 올라와주고 있네요. 실리콘투도 5.6% 플러스로 지금 11시 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장이 녹록치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오르는 종목이 있지만서도 언제 어떻게 왜 떨구는지도 불확실한 그런 시장인데요. 두 분 한번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SS의 김태성 본부장님,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오늘장에 대한 코멘트를 짧게만 한번 들어보자면 이주연 대표님부터. 근데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장 9월달, 10월달 계속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 네. 이런 부분도 부재한 상황에서의 조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가 이제 쌍바닥을 좀 만들고 바닥을 좀 형성할 만한 그런 지수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번 주는 조금 관망하는 자세로 쉬어가는 자세로 이렇게 좀 추석을 기리면서 조상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 이런 장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은 코멘트 들어보자면. 일단 지난 금요일 날 글로벌 증시 흔들린 것 대비해서 지금 흐름은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연속성인 거죠.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속으로 약간 두 가지의 마음이 동시에 들 수밖에 없어요. 약간 올라오겠지.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빠질 거 왜 올라오나 이런 생각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국장이기 때문에 예. 지금은 사실 이번 주는 너무 공격적인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기에는 현실적으로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 우리나라는 연휴이기 때문에 연휴 전에 또 매도를 하시려면 수요일 날까지 매도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번 주는 눈치 보기 혹은 추석 이후에 그래도 가장 강한 쪽을 지금은 선택하고 있지 않나. 오히려 테마 쪽이 좀 강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제 수급이 좀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디스플레이 쪽까지도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볼 때는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괜찮은데 주도 업종은 여전히 약하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네. 추석 연휴 이후에 바로 상승을 노리면서 지금 좀 쇼핑을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도 다 놀고 추석 연휴에 또 미증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보고 돌아와서 9월 말쯤에 슬슬 줍줍하는 게 좋습니까? 일단 우리 추석 연휴가 딱 끝나고 나면 미국 금리가 결정이 되는 네. 목요일 날. 그 이벤트가 일단 그동안에 이제 금리 인하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미증시가 쫙 올라온 거기 때문에 과연 요거 이후에 시장의 방향이 세론으로 작용을 할지 아니면 그 전까지 조정을 받던 증시가 이제 상승으로 다시 턴을 할지 그걸 우리가 좀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 국내 지수 같은 경우 많이 밀려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가격단에서 어떤 매력적인 종목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긴 관점의 어떤 투자라고 한다라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은 해볼 수 있다. 다만 네. 비중을 크게 지금 다 넣는다. 요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증시는 항상 9월이 최저점이었다라고 보신다면 최근래 한 4, 5년 동안 국내 증시는 10월 말이 거의 저점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추석 연휴 지나고도 여전히 좀 증시 하방으로 좀 놓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사기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급할 건 없다. 그래서 네. 9월 19일 날 FOMC 보고 그리고 그때 슬슬 줍줍해도 늦지는 않는다. 네. 알겠습니다. 김재성 본부장님도 같은 질문 드린다면.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 흘러내리면 네. 저는 금요일 날 종가에 사겠습니다. 어차피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에요. 예. 물론 보고 사는 것도 맞는 당연히 올바른 방법이긴 한데 저는 요일적으로 이번에 조금 많이 타이트한 그런 스케줄이기 때문에 선물 옵션 동시만기 목요일 날 끝나고 금요일 날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수급이 없어서 빠진다면 그러니까 악재가 없이 흘러내린다면 저는 금요일 날 사서 목요일 날 장에서 세론이면 손절하는 거고요. 만약에 올라가면 그 수익을 좀 즐기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 주에 저의 전략은 오늘도 내일도 아니라 금요일 날 뭔가를 사겠다. 저는 이거를 이번 주 초에 좀 정해놓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어볼 거는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가 방금 여쭤본 타이밍이었고 두 분 다 줍줍에 대한 타이밍에 대한 고민은 좀 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뭘 주셔야 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서 뭘 사야 될지를 아예 모르겠어요. 뭐 반도체는 죽었고 2차 전지 올라오는데 캡이 좀 씌어져 있는 것 같고 제약바이오는 사자니 이미 벌써 오른 측면이 있고 그렇다고 뭐 화장품을 사자니 뭐 상반기에 한번 지나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뭘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워 담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어떠세요? 저도 그런 고민이 되죠. 같은 입장이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느 정도의 주식을 보유할 거냐라는 관점으로 조금 접근하시면 네. 분류가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IT 섹터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떨어지는 칼날이잖아요. 뭐 삼성전자만 해도 뭐 지금 지지라인 어딘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빠지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뭐 실적이 사이클상 턴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이게 모건 스탠리에서 이야기했던 그 피크아웃 논란 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3분기부터 그게 들어가는지 아니면 올해가 이제 피크아웃이 될지 이거는 시간이 지나봐야지 판별이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2%대로 계속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이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미국의 침체는 없거든요. 미국의 침체가 없다라는데 수출주의 어떤 사이클, 반도체 사이클에서의 뭐 대단한 경쟁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이제 공급을 일단 줄여놨던 부분에 따른 이익 모멘텀은 계속해서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내년 상반기 뭐 하반기까지도 저는 충분히 모멘텀이 지속된다라고 봤을 때 한 여름까지는 그래도 반도체 섹터들이 또 다시 한번 움직이는 여력은 있지 않겠나. 그러면 좀 긴 관점으로 뭐 아까 얘기하셨던 뭐 그런 타이밍적인 부분에서의 모아가는 전략 뭐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좀 짧은 관점으로 우리가 보자면 네. 헬스케어 쪽은 지금 장이 안 좋은 시점에서도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랐다 생각은 들지만 추세적인 관점이 유지가 되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저점 매수 분할로 좀 들어가 보는 거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화장품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출주들 뭐 환율 강세, 원화 강세되면서 이제 지금 좀 빠지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9월 1일 수출입 동향 나오고 나서 지금 굉장히 괜찮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 조정장에서도 크게 빠지지 않았어요. 그 말인즉슨 이쪽 섹터에서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오늘 보시면 좀 괜찮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이 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 괜찮아지는 흐름이 나오면 또 한번 시세를 줄 수 있는 쪽이고 하반기 또 미국 소비 시즌이잖아요. 네. 뭐 크리스마스도 있고 그렇죠. 뭐 땡스기빙도 있고 이러니까 선물들 살 때 우리 국내 화장품 이런 것도 좀 잘 팔릴 수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감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추세로 보자면은 헬스케어,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보자면 반도체, 그리고 화장품도 나쁘지 않고 조금 더가 아니라 아주 긴 아주 긴 관점. 6개월이니까 아주 긴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도 역시나 무엇을 줍줍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 저는 정해놨습니다. 뭐죠? 전력기기를 만약에 금요일 날까지 밀린다면 금요일까지 반등이 나오지 않고 현재 수준에서 이제 플랫하게 횡보만 하더라도 저는 괜찮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펀더멘털이랑 센티멘탈이랑 모두 이제 무너지지 않는 것을 좀 찾아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반도체는 펀더는 아직까지 우리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센티가 완전히 무너진 거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다 지금 무너진 상태이고 제약바이오는 두 개 다 살아있고 저는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 크게 문제 없는 상황에서 반도체가 휘청거리니까 수급에 좀 부재에 이제 큰 피해를 받았던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가격에 대한 이용은 전력기기 쪽에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특히나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9월 달로 넘어오면서 MSCI 지수 편입에 따른 어떤 세론, 어떤 수급에 대한 영향도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이면 저는 정말 부담 없지. 얼마나 사고 싶었던 종목군들이에요. 이들 상반기에 움직일 때. 네. 근데 저는 지금의 가격 조정은 충분히 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만약 저는 개인적으로 금요일날 뭔가를 산다면 전력기기주들이 주 초, 주 중반에 반등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현재 구간 부분에서는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뭐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긴 한데 네. 그 전력기기 관련해 가지고 짧게만 네. 그 여기 나오신 분 중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시장이 추세적으로 무너졌고 전력기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추세적으로 지금 크게 무너진 상황에서 요거를 떨어졌다고 줍줍하는 게 과연 얼마나 유효할까 이런 얘기를 하긴 하셨거든요. 거기에 반론은 제시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하락할 명분이라는 것을 좀 고민을 해보면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할 때는 두 가지죠. 첫 번째, 매출이 안 나오거나 두 번째,
이 매출을 늘릴 만한 구멍이 안 보일 때 주가는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전력기기는 매출이 줄어들었는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매출을 더 늘릴 만한 그런 발판은 없는가? 아닙니다. 여전히 매출 잘 나오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뭐 경기 침체랑은 상관없이 이런 인프라 투자는 계속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물론 가격이 높으면 부담이 되지만 지금처럼 가격의 조정은 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본질을 좀 따져보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 오늘 준비한 주제 세 가지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주연 대표님이 발제한 주제입니다. 한번 보시죠. 생존 전략입니다. 추석 연휴까지. 연휴 끝나면은 바로 이제 수요일, 목요일 날은 이제 FOMC 결과가 발표가 되고 거기서 50bp일지 25bp일지 결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코멘트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어느 정도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고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전까지 이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시장이 뭐 조정을 좀 받던지 그다음에 사이사이에 나오는 어떤 지표들에 따라서 좀 등락은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미증시 자체도 지금 현재 여기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방으로 돌려서 앞에 전고점을 돌파 못하면 헤드앤숄더가 될 수 있는 약간 굉장히 좀 위험한 위치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뭐 이익 모멘텀 자체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는 증시는 뭐 계속해서 또 우상향 흐름은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뭐 2024년도, 2023년도만큼 그런 가파른 상승이 계속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뭐 박스권의 흐름에서의 좀 잔잔한 우상향 흐름이 될 것이냐, 요 차이가 좀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동안에 이 금리 인하의 기대감으로 증시가 많이 올랐어. 그리고 지금 밸류적으로도 부담이 여전히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방으로 만약에 시장이 그 뭐 금리라는 부분에서 이제 발동을 하게 되면 네. 좀 여기서 추세가 꺾일 가능성도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들어오는 구간까지는 조정을 한 차례 받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어느 정도예요? 지수로 쳤을 때는? 대략 한 10% 이상은 빠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라 미국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더 빠지는 거 아니에요? 더 빠지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금리 인하한다라고 하면 빠졌어요. 빠졌는데 요번에 이제 우리 뭐 블랙 먼데이도 겪었고 약간 이거 선반영 아니야? 라고 지금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어진다라면 네네네. 금리 인하까지. 그러면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시장이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우리가 뚜껑을 열었을 때 봐야 될 텐데 저는 좀 선반영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제 희망사항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침체 이야기도 나오고 뭐 하고 있지만 사실 데이터상으로 아직 침체는 아니고 침체일 가능성도 낮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뭐 고용도 지금 여기서 이제 계속 안 좋아지면 어떡하냐라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현재 나오고 있는 뭐 실업률 4.3, 뭐 4.2 이 정도는 뭐 충분히 뭐 괜찮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예상하던 어떤 소프트 랜딩 정도만을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면 증시가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뭐 엄청나게 빠진다 그럴 가능성은 좀 낮지 않겠나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뚜껑을 열었을 때 뭐 알 수 없죠. 자이언트 뭐 B컷이라고 하죠. B컷 네네. 해버리면 이거 경기가 그만큼 안 좋나라는 해석으로 또 한번 출렁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그때는 뭐 국내 증시 또 한 차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거는 지금까지 우리 역사적인 데이터를 보면 매수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 그러니까 조금 빨리 들어가느냐 아니면 조금 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들어가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정말 사고자 하고 좋은 종목이 있고 나 이거 계속 사고 싶었어. 네. 근데 뭐 매력 뭐 들게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일부 분할 매수를 하고 일부 사놓고 또 방향이 정해졌을 때 또 비중을 또 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한테도 같은 네. 질문 드린다면 추석 연휴까지 생존 전략 저희가 뭐 이렇게 주제는 이렇게 잡지만 네. 사실은 지금 뭐 미국이 금리 인하한다고 하고 일본은 금리 인상한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네. 환율도 우리가 일본보다 더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고 지수만 보면은 그렇죠. 거기다가 우리는 금투세까지 같이 낀겨 있어가지고 지금 금투세만 하나 나오면은 조회수 막 30만, 40만 이렇게 나와서 막 토론하고 막 이러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게 미국 뭐 금리 인하, 일본 거기다 AI 버블, 반도체 위기, 금투세 뭐 이런 것까지 겹치니까
추석 지나고 난다고 이게 생존 전략 차라리 아예 그냥 안 하는 게 나은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럴 순 없죠. 어차피 주식시장에 발을 들여놨으면 이제 끝까지 가야 하는데 사실은 주식시장이라는 게 뭐 언제나 위험 요소는 항상 도사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얼마만큼 유연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성과가 달라지는 건데 지금 이번 주는 저는 이미 포트에 어떤 변화를 주기에 물려있는 종목 기준으로 보면 좀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대응을 할 거라면 지난주 혹은 2주 전에 미리 좀 대응을 했었어야 됐는데 이미 일이 벌어지고 나서 여기서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느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저는 항상 뒷북의 어떤 전략은 성공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늦었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어느 타이밍에 어떤 쪽에 대한 비중을 늘릴 거냐인데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펀더멘탈과 센티멘탈이 무너지지 않는 쪽에서 이제 어떤 반등을 저는 노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제 두 번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나 지지난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고 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더 꼬여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죠. 그러면 뭔가 트리거가 될 만한 이슈를 찾아야 되는데 마이크론의 실적인가?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주들의 3분기 실적이다. 3분기 실적의 숫자가 잘 나오면 모든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어지죠. AI 버블에 대한 것도 없어지고 실적 가격적인 어떤 밸류도 다시 이제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 안 좋다라기보다는 지금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은 3분기 어떤 잠정 실적 발표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참아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사이에는 지금 움직이는 쪽 혹은 가격적으로 정말 많이 빠진 쪽에 대한 반등세를 노릴 수밖에 없는 단기 매매밖에는 지금 답이 없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생존이니까 그냥 그 나중에 살 거 현금 딱 들고 계신 분들은 네. 그냥 지금 힛앤런 치고 빠지기. 치고 빠지기. 네, 치고 빠지기.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혼자서 뭐 길게 먹겠다 하면 윗골이 맞습니다. 치고 빠지려고 그랬는데 물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 물리면 안 돼. 손절. 손절. 네, 치고 빠지려고 했는데 맞았어. 도망가야죠. 오. 네, 빨리 가드를 올려야 됩니다. 맞기 전에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맞기 전에는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거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석 연휴까지 어떤 생존 전략을 갖고 계신지 두 분께 한번 여쭤봤고 지금 채팅창에서는 많은 분들이 뭐 금요일날 풀매수하고 심장 쫄깃하게 추석 보내겠다 혹은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현금 보유하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좀 본인에 맞는 시나리오를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태성 본부장님의 발제로 넘어갈 텐데요. 요거는 또 이슈와 모멘텀 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가져오셨습니다. 보실까요? 경영권 분쟁입니다. 개인한테 기회가 될 수 있을까?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2라운드. 자, 지주사 대 자회사 맞대결.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수에 의존을 할 수는 없잖아요. 지수가 좀 약하니까. 그러면 이제 개별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쪽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술에 대한 공시를 좀 믿고 먼저 투자를 해서 기다리는 방법은 저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그룹 한미그룹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가 모두 다 인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수와 상관없이 조금은 더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제 모녀와 형제 간의 대립 특히나 형제는 한미사이언스 지주사 쪽에서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모녀는 한미약품에서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두 팀이 지금 계속 치열하게 싸우고 있죠.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형제가 이겼죠. 그러니까 극적인 반전을 하면서 형제가 좀 이기는 모습. 근데 2차전에서는 송 대표라는 분이 이제 모녀의 측에 이제 붙어주면서 이제는 또 모녀가 한 발 좀 앞서 있는 모습을 좀 보이는 상황. 그러면 이제는 또 3차전으로 가야 되는데 지분 경영권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만큼의 주식을 가지고 있느냐잖아요. 그러면 양쪽에서 또 한 번 주식을 사기 위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그걸 또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려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수와 상관없이 한번 우리가 크게 이용해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또 한미그룹주가 공교롭게도 제약바이오인데 지금 제약바이오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어떤 이 본업 외의 이슈를 제외하고
본업만 놓고 성과를 한번 보자면 한미약품이 그럼 돈을 잘 못 벌고 있는가? 잘 못 벌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아니죠. YY 대비로 해서 매출액도 늘었고 영업이익도 늘었고 대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로스젯이라고 하는 제품은 처방자 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비만 당뇨 치료제 시장에서 누가 가장 지금 스케줄로서 앞서 있느냐? 결국 한미 쪽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본업에서도 지금 다양한 파이프라인에서 성과가 나고 있고 가장 또 과거에 실적이 안 좋았을 때 문제가 됐었던 쪽은 북경 한미였는데 북경 한미 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서 본업도 괜찮고 그리고 여기에 이 노이즈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경영권 문제. 그러니까 뉴스 타이틀만 보면 회사에 굉장히 악재로 여겨지나 어떻게 보면 서로 이 지분을 획득하려고 하는 그러한 싸움들이 개인 투자 이 주가를 위로 올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걸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저는 지금의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약바이오 뭐 볼 거 되게 많은데 이런 아이디어도 있다는 것을 좀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는 오늘 한미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수익 날 수 있어요? 이거 싸우는데 어떻게 낑겨서 수익이 나요? 저는 우선은 지주사 쪽에 조금 더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미 약품이냐 한미 사이언스냐라고 하면 저는 한미 사이언스 쪽에 이제 베팅을 해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이게 노이즈가 막 확 불이 붙기 시작되면 아마 2자릿수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막 뭐 20%, 30%, 50% 욕심을 내시기보다는 그냥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만약 이번 주나 혹은 연휴 끝나고 왔는데도 여전히 경영권 문제는 있는데 조용하다? 그러면 그냥 본저권에 나오시는 전략이 가장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도 이런 거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뭐 대표적인 경영권 분쟁에서 주가가 히트를 쳤던 종목 하면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뭐요? 한진칼? 한진칼. 어마어마하게 주가 올랐었죠. 뭐 일단 그런 식으로 좀 주가 가준다면 사실 요번에도 기대는 좀 하고 있는데 아직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제 어디를 포인트로 삼아서 해야 되냐 하는 좀 고민을 가지고 있고 아마 이게 이제 본격화돼서 이쪽으로 수급이 쏠린다. 그러니까 거래가 좀 터진다 하면 계속 뭐 사팔사팔 해볼 수 있는 뭐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우리가 뭔가 좀 생존 전략으로 취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개인들이 뭐 이런 경영권 분쟁 가지고 뭐 이리저리 하는 게 수익 내는 확률이 높아요?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사실 여기에 큰 뭐 펀드 이런 게 들어와서 이제 유통 물량을 확 잡아먹는다 했을 때 이제 지분을 갖다가 서로 경쟁적으로 사는 경우에는 뭐 우리 다들 알다시피 증시의 꽃은 뭐 M&A다 이런 게 있듯이 지분 확보가 일어났을 때 결국은 이제 좀 크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주가적인 위치도 너무 이 이슈로 많이 올랐다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그럼 한미 사이언스 네, 쪽으로 저는 바라보자. 만약에 한다면 한미 사이언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가볼까요? 저희 제작진이 발제한 내용인데요. 조금 더 활기찬 내용으로 한번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뽀로로 저리 가라. 언제적 뽀로로냐? 핫쇼핑 열풍입니다. 저는 뭐 아예 아이디어가 없었는데 이게 저희가 계속 다루니까 아유 뭡니까 이거 사랑의 핫쇼핑 90만 돌파 절찬 상영 중. 삼촌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삼촌들이 들어가서 울고 나온다고 합니다. 애기들이 이렇게 엄청 많이 있고요. 저렇게 핫쇼핑, 제가 핫쇼핑인가요? 아 핫쇼핑이네. 저 핫쇼핑이 저렇게 인형 탈 쓰고 들어가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내용 되게 좋다고 하고 이게 포켓몬처럼 엄청 캐릭터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핫쇼핑, 야차핑, 차차핑, 바로핑, 무셔핑, 투투핑, 핑핑핑 이런 식으로. 주현핑. 주현핑? 주현. 주현핑.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주현핑. 자, 그러면은 우리 태성핑한테 먼저 물어본다면 요거 관련해서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저희 둘째가 슬슬 이제 관심 갖기 시작을 해서 저도 이제 좀 봤는데 이게 아마 부모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캐릭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사달라, 저것도 사달라. 그리고 또 추석 연휴 기간 내내 이쪽 저쪽에 공연 플랜카드 많이 붙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좀 높아지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과거에 삼성출판사 아기상어 나왔을 때하고 이제 거의 동일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때도 인기가 계속될 거라 생각을 했지만 주가는 계속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아기상어에 대한 인기는 높지만 주가는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핫쇼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바닥권에서 지금 관심도가 이제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가 시세는 나올 수는 있지만 길게 보기에는 다소 좀 부담이 돼서 저는 기술적으로 2만 원 가격대를 최종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핫쇼핑은 지금 시기적으로 어떤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제로 인기도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것에 이의는 없지만 대응은 조금은 빠르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또 까먹었는데 이 핫쇼핑을 만들어주는 굿즈 만들어주는 제조업체 그러니까 뭐 그 OEM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제조업체만 돈을 벌고 이 IP사는 뭐 때문에 돈을 못 벌고 또 이거를 제작하는 그 사람은 이 인형들이 너무 많아서 재고 처리에 좀 그럴 수 있지. 골머리를 앓는다 생산업자가요? 네. 그러니까 제조해주는 사람은 돈만 받으면 땡인데 네네. 요거 뭐 핫쇼핑 뭐 몇 마리 팔고 몇 마리 생산하고 이러는데 재고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그럼 중국만 돈 버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이게 핫쇼핑 열풍이라 그래서 모두가 돈을 버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이해관계 잘 까먹어가지고 어쨌든 이게 이제 좀 뭐 고질적인 병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대표님의 명의로 만들어진 비상장 자회사라고 하기보다는 법인에서 생산을 주로 하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게 핫쇼핑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뭐 그렇게 된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슈로 하나 빵 떠올라가지고 그러면 요거 관련주는 얘야. 약간 테마성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애들이 있는데 핫쇼핑도 실제로 따져 보면은 돈을 버는 데는 또 따로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IP 사업으로 쌈지엔터가 이제 뭐 관련 주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히트치고 있는 애니메이션들이 꽤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잘 하고 있는 업계에서는 이제 잘 하고 있는 회사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국내에서 이제 영화 쪽에서 이제 100만 뭐 이렇게 저도 사실 저희 첫째 딸 데리고 갔다 왔는데 이거 보러 뭐 아이들이 보기에 괜찮은 그런 IP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넷플릭스라든지 아니면 뭐 저기 유튜브 뭐 이런 데서 글로벌적으로 얼마나 확장이 가능할 것이냐. 이게 이제 또 다음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나오면 한 번 더 또 치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기업이 돈을 엄청나게 버느냐 그러지는 않다. 우리가 숫자가 찍히는 거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종토방 가보니까 핫쇼핑이 뽀통령보다 낫고 뽀통령이 윤통령보다 낫다. 핫쇼핑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네요. 뽀로로가 몇 년간 장기 집권하던가 핫쇼핑이 뺏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두 분은 결국 하십니까? 손을 댄다 안 댄다? yes or no로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같은 날은 뭐 매매 관점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레이닝으로? 네, 트레이닝 정말 뭐 짧게. 눌림 정도 나온다라면 뭐 저점에서 돌릴 때 한번 또 공략도 가능할 것 같고요. 김태성 본부장님. 저도 하죠. 그냥 좋아하죠. 트레이딩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핫쇼핑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결국은 지금 종목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서 오후장 공략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네요. 두 분의 공략주 오늘 갖고 오신 종목은요, 요겁니다. HLB 생명과학과 하이로닉 이렇게 두 종목인데요. 김태성 이사님부터 한 1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투자 포인트는요? 일단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날 제 3자 유증 공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동아약품이 이제 하이로닉의 지분을 굉장히 이제 큰 돈을 들여서 과감하게 지분 투자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어서 오늘 장 초반에 20% 정도 이제 가깝게 상승을 했다가 그 상승분을 좀 많이 되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과거에 클래시스라든지 원텍 이러한 기업들이 올라갈 때 하이로닉이 못 올라갔던 것은 그때 당시에도 중화권 매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하지만 올해 1분기, 2분기 북미 쪽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서 중국 의존도는 줄고 다른 나라의 어떤 매출 성장세가 지금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하이로닉 계속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피부 미용 기기 영업이익률 아마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엄청나게 높죠.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어떤 하반기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이런 우려에도 이쪽에 대한 어떤 수요는 여전히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영업이익과 실적을 좀 기록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요.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지속되어야 된다. 일단 오늘 매수는 종가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갭상승 이후에 지금 음봉 캔들이 좀 길게 떨어져서 최대한 기다리셨다가 3시 15분, 3시 20분 혹은 동시호가에 그냥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7%를 꼭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 시에는 1차적으로는 저는 이제 11,000원, 그러니까 고점을 저는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11,000원이 돌파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13,000원까지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1,000원, 그 다음이 13,000원까지. 네. 손절가 마이너스 7%라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뭐 공략주 다른 방송 가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거기서 어떤 종목이나 어떤 섹터를 얘기해도 요즘은 사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변동이 크기 그렇죠. 때문에 손절가를 이제 약간 진짜 칼같이 지키시는 맞아요. 그런 투자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하이로닉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전 대표님의 HLB 생명과학 투자 네. 포인트 한 1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HLB 그룹주들이 좋습니다. 시장의 중심은 헬스케어. 지금 뭐 여전히 계속 좋은 상황이고요. 리보세라닙하고 뭐 카멜리주맙 병용해서 요거 임상 3상 들어갔다가 이제 통과 못하면서 이제 급락이 나왔었는데 다시 이제 재신청한다. 그게 한 10월쯤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이 이제 신청을 한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또 주가에 작용을 하면서 7월에 일단 반등 나오고 빠지지 않고 있어요, 주가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오늘도 뭐 HLB 지금 한 6%, HLB 제약 한 7% 주가 흐름이 일단 급등 이후에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잘 받아놓은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생존 전략으로 지금 시장에서 좀 강한 흐름이 나오고 추세적으로 뭐 무너지지 않은 그런 모멘텀이 있는 쪽을 본다라고 했을 때 헬스케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서 HLB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시세 탄력이 좀 더 HLB보다는 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HLB 생명과학이기 때문에 요 그룹주들이 한번 불을 뿜을 때 요 종목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알겠습니다.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2,050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1,180원, 매수가는 1,950원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오후장 공략주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